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클린스만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습니다. 3월 A매치 첫 소집 콜롬비아와 데뷔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리턴 매치 우루과이와 4개월 만에 펼쳐진 대결 클린스만호 두 번째 경기 결과는 1대2 패배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은 6월 소집으로 미루게 됐는데요. 긍정적인 점들이 많았던 경기였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 전술로 봤을 때는 쓰임새가 이제 선발보단 조커 자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마요르카처럼 이제 정발 윙어로 쓴 게 아니라 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로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좋은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날 경기 VAR 체크를 통해서 두 골이 또 인정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안방에서 2대1로 졌던 이번 경기 어떤 점이 좀 아쉬웠고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 가장 큰 이제 화제가 됐던 또 궁금했던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경기 막판에 조금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손준호 선수가 조금 이제 의견 다툼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슈퍼 태클을 하고 나서 조금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손준호 선수에게 손짓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콜롬비아전도 그렇고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굉장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무실점 경기를 하지 못했던 배경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전과 비교했을 때 4명의 선수가 선발에서 바뀌었죠. 우선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콜롬비아와의 경기 교체로 출전했던 이기재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최전방 공격수로는 이제 조규성 선수에서 황의조 선수로 바뀌었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에서 조현우 선수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이제 측면 공격 자원에서 콜롬비아전은 작은 정우영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포진도를 보시면 이색적인 것이 이강인 선수가 왼쪽 내지는 플레이메이커로 뛸 것이 예상됐지만 오른쪽에 배치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해서는 오른쪽에서 뛰면서 오른발 크로스도 올리고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을 쓰는 그런 그 형태로 반대발 윙어로서 경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에서는 좀 폭넓게 움직이면서 왼쪽에 이동해서도 좋은 플레이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 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 위주로 떴기 때문에 조금은 이색적인 기용이었고 또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잘 통했던 손흥민 선수를 좀 스트라이커 투톱 파트너로 두고 세컨드 톱을 오가게 하면서 공격적인 프리로를 쓴 것은 이번 경기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황인범 선수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도 뛰었고 포백 라인은 이제 센터백 조합으로 김영권, 김민재가 유지됐고 오른쪽 풀백은 김태환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했고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막시 고메스, 과거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었던 스트라이커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좌우 측면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나탄 로드게스 그리고 파쿤도 토레스가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됐고 3미들로는 베시노, 우가르테 그리고 발베르데 같이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 검증된 선수들, 주전급 자원들이 출전을 했고요. 포백 라인에도 조금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출전을 시켰어요. 호세 로드리게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또 왼쪽 풀백으로는 피케레스가 뛰는 등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가 아니라 새롭게 발굴한 선수들을 이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반 초반에는 이 베테랑 미드필더 우루과이 선수들이 꽤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특히 베시노와 발베르데가 인상적이었고 오른쪽 풀백인 이제 호세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잘 커버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있는 오버래핑으로 한국의 문전까지도 잘 공략을 했는데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베시노 선수가 이제 날카로운 오른발 로빙 스루 패스를 발베르데에게 연결했고 발베르데가 이 공을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했을 때 한국 수비 라인이 몸으로 막아냈는데 흘러나온 공을 이제 라이트백인 로드리게스가 재차 슈팅으로 연결한 것 이것도 일단 수비 6탄 방어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베시노가 중앙에서 공을 풀어갈 때 한국의 미드필드진의 압박이 좀 아쉬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되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 역시 클린스만 감독이 요구하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수비를 이제 실패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벗겨졌고 그 뒤에 황인범, 정우영 선수로 구성된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조금은 콜롬비아전 때보다 또 정우영 선수가 조금의 몸 상태의 문제를 느끼면서 압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7분에도 김영호 선수가 커트해서 헤더로 걷어낸 공을 발베르데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왼발 하프발리 슈팅으로 때린 것 조현우 선수가 선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초반에 계속해서 우루과이가 몰아붙이다가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발베르데의 날카로운 오른발 코너킥을 수비수 196cm를 자랑하는 코아테스가 강하게 찍어내리는 헤더 슈팅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이 김태환 선수하고 김영호 선수가 근거리에 있었는데 같이 뛰어주지 못하고 같이 뛰어서 괴롭혀주지 못하면서 거의 무인지경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거든요. 전반 10분 만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선제골
이후 우루과이는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공세를 펼치면서 그래도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동점골의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호흡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2선 공격수나 이제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또 측면 자원에서는 속도감 있는 선수들이 좀 이제 중용될 것이다라는 4-4-2 포메이션 특유의 특성을 살릴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쪼코로밖에 뛰지 못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초반부터 강한 압박도 해주고 유연하게 움직여주고 또 손흥민 선수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그런 플레이도 나왔어요. 즉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보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역할보다 보조자 역할을 또 겸해주면서 이강인 선수를 알려줬는데 실제로 14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주면서 교차되는 움직임, 황의조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를 달고 나가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우루과이 수비 사이로 공을 절묘하게 빼주는 패스를 연결했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면서 특유의 터닝 동작으로 확 돌아선 이후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수비의 욕탄방아에 막혔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합이라든지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좋다. 그 이후에도 둘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슈팅이나 이제 키패스로 연결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25분에는 황인범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 패스를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놨어요. 황의조 선수까지 문전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를 한 척하면서 접고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이제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는데 어찌됐거나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나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전에 한국의 악재가 33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발베르데를 전방 압박하기 위해 달려나가다가 이제 공이 빠지니까 휙 돌아서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우영 선수가 이제 근육의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졌어요. 혼자 쓰러진 이후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들것에 실려 나갈 정도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부상이 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손준호 선수를 교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데요. 그 뒤에 36분 황의조 선수가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거의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파울을 얻어내면서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고 여기서 이제 최근 킥 감각이 좋고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프리킥 슈팅으로 득점을 했던 손흥민 선수가 꽤 먼 거리였지만 과감하게 시도해본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기면서 또 한 번 한국이 슈팅을 기록을 했죠. 38분에도 손흥민, 이강인의 조합이 좋은 플레이로 이어졌고 이 장면이 또 골이 될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4명에 둘러싸인 가운데 오른쪽으로 조금 벌려 있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또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던 2명의 선수가 따라붙자 유연한 그 볼터치와 탈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제껴내면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파고들었는데 여기서 굳이 본인이 왼발잡이라고 접고 올리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 크로스를 또 예리하게 올렸습니다. 이 오른발 크로스를 향해서 황의조 선수가 헤더 슈팅 시도를 해봤지만 뒤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 흐른 공을 이기재 선수가 달려들어서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우루과이 역시 한 차례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드리게스의 크로스 패스에 이어서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한 로드리게스의 크로스 패스를 파콘도 토레스가 이제 왼쪽 공격수로서 이어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간 게 조현우 선수의 정면으로 이어졌는데 초반 한 10분 정도를 밀렸던 것, 실점을 해준 것 외에는 그래도 한국이 이후에는 잘 추스리면서 공격 작업이 좋았고 또 손흥민, 이강인을 활용한 플레이가 좋았다. 그래서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67%의 볼 점유율로 한국이 확실히 경기를 장악했는데 문제는 마침표를 찍는 부분에서 특히 황의조 선수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슈팅 숫자도 6대4로 전반전에는 우루과이가 앞섰고 빅찬스도 우루과이가 한 차례 있었고 한국은 없었거든요. 또 유효 슈팅도 우루과이가 6개 슈팅 중에 3개를 골대 안으로 보냈는데 한국은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날카로움이 좀 부족했어요. 다만 이제 하프타임에 우루과이가 선수 교체를 하면서 한국이 조금 더 주도할 수 있게 되는데 핵심 미드필더인 우가르테를 빼고 카라바요를 투입하면서 조금은 중원 장악력이 우루과이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49분 발베르데 선수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돌파를 조금 거친 파울로 저지하면서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강인 선수가 직접 얻어낸 이 프리킥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 2분 만에 한국이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이기재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공격에 가담한 상태, 사실은 직접 슈팅을 때리지 않을까 싶었던 상태에서 이타적인 컷백을 넓은 시야를 통해서 뒤에 있는 프리 상태로 있는 황인범 선수를 보고 내준이 패스를 연결했고 황인범 선수가 달려들면서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1을 만들었어요. 특히 후반전엔 이 장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이 공격 기세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61분에는 우루과이가 조금 지친 선수들 막시 고메스와 파콘도 토레스를 빼주고 아레소와 카노비오를 투입하면서 대응하게 되는데 이 교체가 어떻게 보자면 조금은 더 경기의 균형을 흔들어 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파콘도 토레스가 이제 이기재 선수를 잘 공략하지 못하면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측면 수비
수비에 약점을 노출했던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공격 콤비인 아레소와 카노비오가 한국의 수비를 흔드는 플레이를 보였어요. 아레소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카노비오가 뒤로 치고 들어갔을 때 이기재 선수가 돌파를 허용하고 말았고 김민재 선수가 가까스로 따라 들어와서 파울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장면이 페널티킥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정말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에서 파울이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내준 이 프리킥 기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피케레스 선수가 왼발 프리킥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벽을 통과해서 골문 구석으로 향했거든요. 조현우 선수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에 빠르게 반응한 것은 배시노였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배시노를 막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배시노를 놓쳤고 배시노가 가볍게 또 안정적으로 밀어넣으면서 우루과이가 2대1로 다시 앞서갔는데 지금 장면 보시면 김태환 선수가 뒷자리를 확실하게 내줬어요. 분명히 그 배시노의 위치를 보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는데 놓쳤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 황의조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위협을 보이지 못했고 한국은 쫓아가는 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70분에 황의조가 빠지고 오형규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오형규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71분 손흥민 선수가 밀어준 공을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이 공을 향해서 오형규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헤딩 슈팅을 하려고 했지만 배시노가 걷어냈거든요. 이어진 코너킥에서 우리가 이제 골을 넣는 줄 알았어요.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니어포스트에서 이재성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솟아오르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영권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하려고 할 때 우루과이의 멜레 골키퍼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영권 선수는 파울이 아니다 항변을 했고 또 손을 높이 들었지만 핸드볼도 아니다 이렇게 좀 항변을 했어요. 비디오 판독, VAR 판독이 무려 6분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손에 맞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지만 손을 들고 골키퍼를 민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격자 파울이라는 선언 속에 이 골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영규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이어졌는데요. 80분에는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우루과이 수비가 빠뜨리면서 오형규 선수가 이어받았고 수비 4명 사이에서 공을 확보하면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파포스를 보고 때렸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4분 한국이 짜릿한 멋진 플레이로 동점골을 넣는 줄 알았어요.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연결했고 이 공을 오형규 선수가 수비를 등진 채 받고 환상적인 빠른 터닝 슈팅을 연결해서 골문 구석을 시원하게 찔러 넣었던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의 크로스도 대단했고 오형규의 키핑, 터닝에 이은 슈팅까지 좋았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기세로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을 받는 순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오형규 선수가 받으려는 그 순간에 살짝 무릎이 앞서 있었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골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세를 올린 우루과이의 역공이 펼쳐지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크게 좀 화를 내게 됩니다. 호나탄 로드리게스가 측면을 파고들 때 김민재 선수가 그야말로 슈퍼 태클로 막아냈는데 이 태클이 이제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코너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을 살려서 또 역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다리를 뻗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공이 나가자 땅을 치고 정말 아쉬워했던 김민재 선수인데 이 장면 직후 일어나더니 손준 선수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금 화를 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이 장면이 슈퍼 태클뿐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여러 차례 수비를 오른쪽에서 혼자 커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우루과이의 전진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몸을 던져서 차단하면서 이거를 이제 손준호 선수한테 연결하려고 했지만 손준호 선수가 이 공을 놓치면서 발베르데에게 허용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손준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서 김민재 선수의 앞쪽을 잘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공격 수비의 어정쩡한 위치 선정 속에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1차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나와서 수비를 해야 할 정도로 손준호 선수가 공을 좀 호솔하게 빠뜨린 것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자르면서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거를 또 빠뜨렸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전개돼서 다시 가운데로 패스가 이어질 때도 손준호 선수가 수비 쪽으로 가담해주지 않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풀백과 센터백의 영역을 혼자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손준호 선수가 빨리 안 내려와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호나탄 로드리게스를 끝까지 쫓아가서 풀백 영역에서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막는 상황이 이어졌을 때조차도 손준호 선수가 빨리 다가와주지 못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무리한 태클을 해서 막아야 됐었기 때문에 왜 제대로 커버해주지 않느냐라고 조금 이제 항변한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 장면 이후 굉장히 조금 이제 분노를 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달아 실점한 것도 있고 나폴리에서와 거의 흡사한 이런 광범위한 커버 범위를 보이면서 속도감을 보이면서 본인은 하던 대로 했지만 그 플레이가 팀 대표팀에서는 잘 맞아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좀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루과이는 2대1의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89분 측면 공격수인 호나탄 로드리게스를 빼고 풀백인 비냐를 투입해서 전면 수비에 나섰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 조금 교체 카드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후반 추가 시간이 7분가량 주어졌는데 2분이 지나서야 이재성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지만 우루과이가 거의 전원 수비를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결국에는 추가 시간을 소진했고 한국이 안방에서 우루과이에 2대1로 패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월드컵에서는 0대0으로 비겼고 또 한국이 우루과이를 탈락시키면서 16강에 오르는 사실상의 이제 승자가 됐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감독이 바뀐 채 치른 경기 어떻게 보자면 한국이 조금 더 완전체 월드컵 멤버에 가까운 멤버로 경기를 했음에도 어린 선수, 신예 선수가 많이 들어온 우루과이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경기 최종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이 68%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또 후반전을 완전히 주도하면서 슈팅 숫자도 전체 10대8로 역전을 했고 유효 슈팅도 4대5까지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해결 능력 그리고 계속 두 골이나 내주는 그 수비력에 있어서 양면에 걸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은 6월달로 미뤄지게 됐어요. 대표팀은 유럽 축구 2022-2023 시즌이 끝난 이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피파 A매치 소집 기간에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팀을 상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첫 승 사냥에 나설지 또 2024년 1월달에 열릴 카타르 아시안컵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는 직접 선발한 선수들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실질적인 클린스만 일기가 이때 출범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앞으로 2달여의 시간 동안 또 어떤 선수들을 찾아보고 발굴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한국 대표팀의 소식도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